네, 중국의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경에서 진행됐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이나마 흘러나온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외교부가 기다려봐야 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국 측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거나 중국으로서는 국내에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제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대만의 일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일단 중국이 향후 6년간 현재 5배에 해당이 되는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반도체를 수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장을 왜곡하는 형태의 보조금은 중지하겠다. 하지만 WTO 기준을 충족하는 보조금은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즉각적인 조치로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도 조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40%를 15%로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대폭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반도체를 많이 사겠다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계속 추진한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조금 중지한다는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업 보조금의 상세한 내역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그런 내역은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이런 보조금 중지나 기타 기술 이전 관련 사항 같은 것도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만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이 대폭 양보를 했다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으니 미국이 응해 주지 않을까,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측의 보도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인인 제럴드 세이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이 양반은 협상이 잘 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부 쉬운 부분이다. 즉 중국이 미국 물건을 더 사주면 되는 이런 쉬운 부분만 진전이 있다. 그렇지만 구조적 문제,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별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양반은 라이트하우저가 집행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집행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 전에 시진핑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면 협상 전문가가 나와서 조언을 하는데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하고 무역협정 협상을 할 때에도 열 몇 차례의 협상이 열렸었는데 그때마다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진전은 있지만 결론은 못 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전이 있으나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외교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려 할 것인가와 중국이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될 것인지 성사될 것인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달라든가 강제적 기술 이전을 금지시켜달라든가 기술 훔쳐가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든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과연 구조적 변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일견 잘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같은 종류의 의문이 중국 쪽에도 생기는데 그것은 중국이 이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향상조 교수만 해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민간 기업을 활력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치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변화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못하고 있다고 또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로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경제적 맥락으로 미국이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정치 체계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그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의 상태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으로 이어지는 파벌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강택민 파벌이 공산당 당내 최대 세력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요직과 국영기의 핵심을 장악을 했죠. 재미있는 것은 이때 강택민이 은퇴를 하면서 그 즈음에서 3개 대표 이론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고 자본가, 지주계층, 모든 계급을 다 대변한다는 그런 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영기업의 부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밍이 일어나는 민영기업에 이 소위 강파, 강택민파의 손길이 다 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주석직에 취임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알리바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중국 측 투자자, 그러니까 상장 전에 IPO 가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보면 강택민의 손자가 하고 있는 보이즈본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무국 위원회 중앙서기처 총서기했던 류인산의 아들 등등해서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던 왕진의 아들 왕준, 이분은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네요. 8대 원수 중에 하나인 전윈의 아들 이렇게, 게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원자바오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시진핑계는 없죠. 이때는 권력의 중심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 주석이 나타나면서 당연히 중국 공산당 당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내 이 최대 세력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 핵심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부패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부패 운동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리에서 떨구고 그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진 어셋이 별로 없으니까 소위 국진민퇴라는 현상이 이래서 나타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부패 운동이 상당히 호응을 얻으면서 노동자 농민 계층, 바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아주 환호성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정치적 자산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시진핑 파벌을 제외한 기타 파벌들은 모두 오그라들었죠.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파벌이 최대 파벌이 됐고 공산당도 장악이 됐고 정부 요직도 다 장악을 했고 국영기업도 핵심은 다 장악을 했는데 민영기업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거리도 별로 없고 특혜를 줄 거리도 별로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반부패 운동은 자기들이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민영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많아져서 그 지지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어든 그 지지가 과거의 그 다른 파벌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든가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시진핑 파벌이 국영기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지만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장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장악하는 수단도 마땅치가 않고 또 민영기업을 키워줄 만한 그런 사업거리도 별로 없는 거죠. 이미 쓸만한 것들은 기존 파벌들이 다 이미 셋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중국 국영기업 중에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좀비 기업이 5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기업 수가 3천 몇백만 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시진핑 파벌은 부담만 커질 뿐이지 이권을 가진 게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파벌들은 시진핑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산을 해외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으로 안방이나 해남항공처럼 회사의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일도 있고요. 아예 후얼다이, 산다이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은행을 통해서 환치기 수법 등을 이용해서 자산을 반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파벌이 생각해낸 방법이 혼합소유제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혼합소유제이지 그 내용은 뭐냐면 민간 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영기업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 거래임에는 틀림이 없죠. 돈 주고 주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팔고 싶어서 판다기보다는 좋은 말 할 때 팔라는 식이 되는 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상한 해외 투자를 일삼던 그런 후알다이 후산다이 중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일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작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민간 기업가의 신변의 안전과 재산의 안전을 약속한다는 게 저는 이러한 현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웨이 사건이 있었을 때 트럼프가 위협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그 중국의 기존 파벌 세력의 해외 이민자, 해외 자산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시진핑에 대한 불만과 압력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 소유주를 통한 시진핑 파벌의 이권 확보 방식에 각 파벌들의 불만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파벌 입장에서 보면 좀비 기업이 대부분인 국영기업의 이권만으로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나 재산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에서의 보조금의 완전 철폐는 중국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100%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국영기업은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시진핑 파벌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 민영기업을 포함해서 전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예산 집행 체계와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WTO 기준에 합당한 보조금만 지불하겠고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미국은 의심하는가? 매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 정부에게 보조금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마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내역 정보의 미제공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공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관공서의 모든 예산 집행 체계가 다 제공되지 않는 한 보조금 내역만을 따로 별도로 해서 제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강택민의 3개 대표 체제 하에서 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중국 경제에서 비중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GDP의 50%, 중국 정부 세수의 60%, 기술 혁신의 70%, 그리고 직업을 제공하는 것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래 2017년까지 민영기업의 이익합계를 전국 합산을 해보면 전국 국영기업의 이익합계의 2배 수준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영기업의 이익합계가 국영기업의 이익합계의 80몇 %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시 미중무역 마찰이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이번에 시진핑은 미국에서 협상을 위해 온 협상단에 접견하는 자리에서 협력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가시 섞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절대 사법부 독립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일당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공산당을 장악한 시진핑 일파의 이해관계는 중국 공산당 전체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제도 변화는 가능하다. 물론 공산당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보조금 중지에 대한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기술 이전 강제 조항 같은 거 빼라 라는 건 뺄 수 있죠. 그런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말라는 법도 만들 수 있고 강제 조항이 있다면 빼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재권 보호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의 통제력, 산업과 사회에 대한 통제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정치 권력적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수단을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볼 것 같으면 현재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합자제도, 중국은 이를 통해서 외국 기업이 무조건 중국의 파트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얻고 또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마켓 정보, 영업 정보를 획득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개나 되는 좀비 기업이 일시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우회 수단을 만들 것입니다. 또 보조금에 대한 그런 명세 제공이나 구체적인 내용 제공은 중국의 예산 집행 체계상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번 미중 무역 회담이 워싱턴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49대 51로 잘 안 될 거라고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